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핵심 역량 강화 중에 계약과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법률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이죠. 되게 법률을 전공하고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는 기술 스타트업이어서 대부분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죠. 스타트업과 법률의 문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독수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니콘은 바로 이 독수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독수리가 되고자 하면 병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독수리 새끼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법률로 성을 쌓아 나가야지만 나중에 견고한 큰 성을 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률적인 시스템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하지, 우리가 뭐 매출 100억이 넘어가면 하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내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준법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출이 커질 때 임직원들이 어떤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법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 문제는 법적인 처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언론이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지상에 많이 보시지만 특히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요즘엔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많이 보시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우리 회사에 불만을 가졌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미처 놓치고 있던 어떤 불법적인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외부에 고발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 모델의 적법성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챙겨야 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 모델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이 엔진이 적절하지 않고서 어떻게 먼 항해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 가지 스타트업 종류별로 많은 상담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법률 상담을 초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재능 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모델 자체가 불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은 어떤 돌파구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많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이렇게 해오기 전에 초기에 좀 검토를 하셨더라면 그렇게 많은 들인 노력이 이제 어떤 무의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좀 지난 다음에 이런 것에 어디선가 그거 좀 불법적이지 않니?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모델의 일부분을 아예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쉬운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버형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아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버가 들어와서 금지됐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죠. 아예 서비스가 중단돼 버렸고요. 그리고 그 CEO인 트래비스 캘러닉 씨는 지금 한국 법원에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계속 재판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죠. 범죄자로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버가 그런 걸 몰랐겠느냐?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법 해석을 무엇인가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도 검토를 해서 불법이라고 보고 법원에 기소까지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쉽게 함부로 했을 것 같진 않아서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법률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을 생각해 보시면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밤새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그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고리를 계속 뜯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을 벌어요. 누가 도박장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도박은 금지되어 있죠.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이런 도박성을 띠게 되는 모델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행성, 도박성을 띠게 됐다고 평가가 되면 바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요. 로또형 모델을 변화시켜서 이거는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도박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사업을 모델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정말 적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라고 어느 투자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물어물어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쪽에 이제 잘 아는 저를 찾아오셨던 케이스인데요. 저는 과거에 사이버 범죄 수사를 했을 때 바로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도박성이 있음을 입증해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결국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변경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비즈니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려다가 물으러 오신 것이죠. 바로 훌륭한 사업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적법성 검토는 정말 기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모델이 갖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산업의 법률, 금융산업이든 운수산업이든 의료산업이든 산업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에 관련한 법률, 그리고 그것을 유통할 때 판매에 관한 법률, 또 기타 또 아까 말해서 사행성에 관한 법률처럼 특정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적용되는 법률까지도 모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 같으면 보통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이 함께 투입이 돼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4~5명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테크앤노가 2014년부터 스타트업의 경우에 그리고 예방적인 법률 자문의 경우에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상담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수사기관이 불러서 조사를 시작한 다음 또는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는 무료 상담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이제 분쟁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으시지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금 2014년 11월부터 현재는 총 170여 건의 상담을 2017년 9월까지 시행해 드렸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 설립 단계에는 어떤 것을 검토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의 상호를 선정해야 되겠죠. 브랜드를 짓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 이름과 브랜드 네임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우버는 회사도 우버잖아요. 애플은 브랜드도 애플이고 회사명도 애플이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네요. 토스는 회사가 비바 리퍼블릭하네요.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네요. 근데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상호도 이미 다른 사람이 선점한 상호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없고요. 상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구분 없이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해당 상품, 지정상품류에 있어서 동일한 상표가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도 되지 않고요.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사용하게 되면 조만간 특허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에 의해서 내용증명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지 저명한 상표일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또 타인의 그런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한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개인회사 한 명에서 합자해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만 해외에는 의외로 유한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회사법을 잘 아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한회사가 스타트업에게는 더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투자자인 주주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사결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돌아다니는 표준 정관을 가져다가 그냥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마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관에 회사의 종류별로 좀 달리 규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스톡옵션 보여 저항을 처음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 지정을 받아서 벤처기업 특별배분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벤처기업 특별법에는 스톡옵션 제도가 들어있어서 회사의 외부인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바로 투자 자금이 넉넉치 않은 스타트업이 주식을 약속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인데요. 상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 지정을 받으신 후에 이런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회사 주식의 뭐 10% 이내에서 또는 20% 이내에서 기존 투자자들과 상의해서 주식을 스톡옵션 형태로 약속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법률 비용이 없어서 우리 법적인 검토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주간 계약이죠.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주주간 계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코파운더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공동 설립자들이 주주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처음에 주주간 계약을 제대로 체결해 놓지 않아서 이미 회사를 설립한 후에 회사를 떠나버렸는데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바로 주식을 모두 토해내게 하는 그런 약정을 하고요. 투자자들도 그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바로 소각을 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회사의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식으로 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늘리는 그런 제도들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주주로 공동 창업자로 참여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주식을 다시 환매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원래 발행 가격, 액면 금액 정도로 다시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사감사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일정 자본금 이하에는 이사를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잘 살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은 이걸 10억 원 이상과 이하로 이렇게 나눠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사까지만.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은 못 봤는데. 누가 와서 저쪽 문이 저절로 닫혔나? 아무도 없었는데. 네. 다시 이사 감사를 다시 할까요? 이사 감사 다시 하시죠. 네. 문 열린 후에 같이 들어오긴 해서. 그러면은 주주간 계약. 잠시만요. 카메라 들고요. 자, 셋, 둘, 하나, 큐. 다음은 이사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요. 감사는 아예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대부분 자본금을 1,000만 원 단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을 다 처음에는 다 이사 직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에 가보면요. 대표와 이사만 있는데 다 앉아서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지만 나중에 큰 회사로 성장할 경우에는 그런 이사들은 정말 밑에 많은 직원들을 두고 그리고 이 본부장급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될 분들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 또 책임감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회사가 실사를 할 때 임원이 과거에 SNS에서 했던 행동이나 또는 과거의 전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함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 전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병력이라든지 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시작하고 그것을 주주간 계약으로 잘 묶어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임원들은 노무관계의 문제도 있는데요. 특히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위임계약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기간의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으로 취임하시려는 분은 자기가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 근로관계 법령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입니다. 지금은 공동창업자지만 대표이사가 바로 어느 날 임원으로서 지위를 해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주간 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고용이나 동업을 보장하는 것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이런 창업자이면서 주주가 아닌 다른 이제 임원급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보통 쉽게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등기이사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하면은 상대방을 영입하기가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등기이사로 오신 다음에 불과 몇 달 만에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능력이나 자세가 굉장히 부족하네,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이분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일반 임원이라면 서로 약속한 것 이외에는 해임이 쉽습니다만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구주를 양도하면서 영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 반드시 일정 기간 이하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별로 양도한 주식을 다시 환매하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임원이 바로 회사를 떠난다고 해도 그 구주의 환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 내외의 지분관계에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그 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지만 상법상 자녀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역시 임원의 영입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고용계약이 필수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벌금 사안이에요. 스타트업에 있어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본인 입사하는 사람도 정식으로 입사하는 것이 기분 좋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여러 가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등등등까지 함께 받는 것은 어떤 형식적이긴 하지만 입사 절차로서 굉장히 회사의 구성원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장점도 많거든요. 고용노동부의 표준계약서를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좀 고쳐서 근로환경이나 또 초과근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스타트업의 환경에 맞게 좀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히 초기 자본 부족으로 급여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을 받고 금방 회사를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지만 직원들이 또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톡옵션은 보통 표준계약서들이 다 있죠. 2, 3년 정도는 반드시 재직해야 되고 재직 이후에는 그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에 즉 스톡옵션 행사 기간만 채우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이 행사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에는 2년, 3년만 근무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최소 기간이고, 그 이후에 행사 기간인 향후 5년까지도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달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실제 스타트업의 성장이 3년, 2년 후에 급성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스톡옵션은 부여받고 행사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퇴사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회사의 어떤 지배 구조에 있어서 지분율은 떨어지는데 후속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할 그런 직원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지분이 부족하게 돼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초기에 스톡옵션을 다 부여받았던 사람들 전부 나가버리고 약 10% 정도의 주식이 비게 되는 거죠. 후속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많은 애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 양조나 신주 발행 모두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바로 환수를 하게 되는 일정 기간 베스팅 규정을 두고 일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영업비밀 중요하죠.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포브스지에서 선정하는 매년 100대 기업이 있는데요. 100대 기업 중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은 5개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 그런 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 가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회사의 기밀과 가치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가 대표적입니다. 아직도 코카콜라의 원액의 레시피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진작에 외부에 유출돼서 코카콜라가 한 100개쯤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가 되지 못했겠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법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판례를 내면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서버에 있는 정보는 다 비밀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조약돌들을 한없이 가져다 놓은 다음에 이게 다 다이아몬드야 라고 얘기한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식별해줘서 직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원석, 그리고 그 어떤 중요한 것들, 다이아몬드의 원석에 해당하는 것들을 식별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예를 들자면, 우리, 개발한 소스 코드들, 또 개발 문서들, 그리고 회사의 경영 자료들, 또 어떤 마케팅에 관련한 자료들, 또 어떤 회사의 원가에 관한, 매입이 있는 경우에 원가에 관한 자료들은 우리 영업비밀로 관리하겠다. 왜냐?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서들에는 비밀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영업비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 표시해두면 긴 설왕설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자료에나 비밀 표시를 한다고 또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많은 예를 드는 게 이제 회사의 구내식단표인데요. 실제 과거에 제가 영업비밀 유출 수사를 했을 때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유출이 되었는데 그 안에 구내식단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실수로 그 구내식단표가 범죄 일람표에 묻어 들어가가지고 법정에 제출까지 됐어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700개가 넘는 영업비밀 자료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 구내식단표가 들어있습니다. 이 700개 전체가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는데, 정말 영업비밀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료들이어야 하고 그것들이 일반 자료랑 섞여서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공개 게시판, 내부 게시판이 있다면 또는 내부의 어떤 규칙으로도 어떤 것이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인지를 꼭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영업비밀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직금지 약정과 비밀보호 서약으로서 이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전직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전직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뭐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은 특별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그리고 길어봤자 1년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6개월은 소송하다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기간이거든요. 대부분 전직금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이상 기간 전직금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임금의 50% 또는 70% 정도를 보상금으로 함께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상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밀보호 서약입니다. 서약서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히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호하겠다. 특히 외부로 반출한 자료는 퇴사 시에는 반드시 삭제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외부로 반출하겠다. 이런 서약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밀 표시가 아예 문서마다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스타트업의 분들은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회사의 기본 서식을 정하고 서식의 우측 상단에 또는 표지에는 이것이 대외비라는 것을 아예 미리 고정적으로 붙여놓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면 또 아무 자료에나 비밀이라는 표시가 가서 붙습니다. 비밀 아닌 자료에 비밀이라 붙으면 바로 비밀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사업상 많이 발생하는데 이 MOU는 보통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협력을 다짐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만 바인딩 MOU라고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계약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이 MOU라고 해도 그 내용이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 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있다. 서로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이미 양해각서의 수준을 넘어서 계약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배타제 협상기간이나 유효기간 또는 일정한 제재,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구속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대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스타트업이 이를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양해각서가 아닌 정식 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잘 보시고 특히 양해각서 안에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경우에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니까 또 상대가 대기업이니까 이를 믿고 자료들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밀보호 서약이 없이 자료를 전달하게 되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스타트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스스로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MOU라고 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사업상 중요문서란에 잘 써뒀습니다. 투자계약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당연히 투자자들이 일정한 내용을 구두로 대략 상의한 후에 텀시트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텀시트는 아시겠지만 여러 투자 조건들을 잘 적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발행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주당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임원 중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로 할 것인지, 그런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전직금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임원은 또 이해관계인으로 묶을 것인지 이런 경우를 많이 적어 놓게 됩니다. 텀시트에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텀시트에 사인을 하는 것은 이제 협상은 더 이상 안 하고 이 단계, 이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텀시트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텀시트 자체로는 투자자의 어떤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사에 대한 내용이나 배타제 협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되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텀시트를 주고받다가 텀시트 내용에 불만이 있지만 정식 계약을 할 때 좀 다시 협상을 해보지 하는 생각으로 사인을 하시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어쨌든 텀시트를 할지라도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주어야 됩니다. 이 텀시트는 보통 이메일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메일은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이메일은 충분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메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을 때 그것을 이메일을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면 그냥 인정이 됩니다. 이메일은
에비던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메일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약속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스타트업 임직원의 기본 자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투자를 받아서 점점 인력 투입을 하고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지식재산권이 생기죠. 특허 및 IP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앞으로 인력 투입이나 자본 투입이 있기 전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등록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도 생기고 실제 제품도 생기지 않습니까? 작업의 결과인 앱들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 외부로 금방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IR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 또는 공개된 행사에서 점점 알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선출원 또는 그 선행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전에는 나중에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로서 등록을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만든 권리인데 내가 특허 등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된 행사에 자신의 제품이나 특히 여러 가지 완성된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가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구체적으로는 등록이 될지 가능성을 사전에 잘 조사해야 되고요. 특허법률사무소와 잘 상의를 해서 특허를 잘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본 특허, 포괄적인 특허를 미리 선출원한 다음에 개별적인 특허들을 후속 특허로서, 개량 특허로서 등록을 해서 특허를 짜임새 있게 병풍을 치는 특허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특허는 지식자산으로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유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 초기일수록 더욱더 특허 전략을 잘 세우고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개인 발명가의 경우에는 특허청이 출원료를 많이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템포 좀 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계약과 법률에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점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에 있는 두 마리의 어린 새 중에 어느 쪽이 독수리고 어느 쪽이 병아리로 보이세요? 오른쪽이 독수리죠? 왼쪽이 병아리죠? 어느 쪽 길을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끼 때는 지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킨의 신세가 될 것이냐,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은 이렇게 큰 노루새끼도 잡아먹으려 덤비는 독수리가 될 것이냐는 다른 것인데요. 바로 기업도 이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면들도 실제 기술의 개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계약으로 잘 묶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잘 확보하고 또 임직원 간에도 어떤 철저하게 잘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그걸 계약으로 잘 묶어내고 영업비밀도 보호하고 또 주주 간에도 또 공동 창업자 간에도 주주 간 계약이나 등으로 잘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법인의 형태도 잘 중요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계약에 있어서도 적절한 계약을 잘 이끌어내고 협력 업체들과도 계약을 통해서 위반 시에 손해배상을 잘 이끌어내고 계약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바로 의사표시 계약 그리고 어떤 제도들을 잘 활용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스타트업 때부터 독수리로 클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CEO와 C레벨 임원들이 이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잘 얻으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야지만 나중에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뼈대를 초기에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테크노 법률사무소가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을 자문했던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문했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사례가 좀 늘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는 이게 최신 자료인데요. 밑에 보시지만 특히
사례가 많은 건수는 회사 설립에 관련한 자문,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자문,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런 것이 과연 법률에 위반되는지 바로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그리고 기타는 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이 네 가지가 특히 눈에 띄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스타트업을 실제 해본 선배들의 고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회사를 설립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주 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민이 많고요. 이제 개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지식재산 보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직원들이 자꾸 드나들거든요. 스타트업들은 직원들 오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원들이 나가는데 저 친구가 지금까지 개발한 소스를 다 들고 나갈 것 같은 악몽을 밤새 꾸는 거죠. 아니, 스타트업인데 무슨 정보보호 시스템이 있겠어요. 그냥 심지어 재택근무도 다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또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다 다운로드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재산, 영업비밀 고민 많고요. 다음에 이제 대개는 이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있기보다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일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술을 배달할 수 있나요? 배달 앱을 하고 싶은데 누가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해요. 담배는 사다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부터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약도 사다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광고를 어디까지 붙일 수 있는지 뭐 등등등등, 자가용의 경우와 뭐 영업용의 경우에는 다르나요? 등등 BM 자체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지를 역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약서 검토 카테고리인데요. 실제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뭘 주의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추출된 교훈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를 세워서 지금 주주들을 모시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비즈니스를 굴려가고 있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저는 몇 차례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남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모태펀드와 같은 정부 돈을 막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공짜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투자금은 공짜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절대 그러시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들, C레벨 임원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기술만 잘 알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나중에 크게 키울 것이라는 그런 어떤 IR 때 그런 말씀 뒤에는 당신들이 과연 회사 경영인으로서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눈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경영의 ABC를 잘 이용해야 돼요. 스톡옵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항이에요. 나아가서는 이제 합작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또 중국 특히 중국 현지 법인과의 관계, 또 미지급 급여를 주식으로 대체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자금이 떨어지면 이제 당연히 돈은 없고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했으니까 주식을 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사업 분야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의 있게 보는 것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법이 있는데 모른 채 투자자들의 사업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투자자들이 법률 검토를 하게 되면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형사처벌이 얼마나 큰지, 법적 리스크가 과연 회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알면서 바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걸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우리는 방법과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업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버스 구매 조합과 같이 일시적인 조합의 형태로 하는 사례를 좀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여객과 같은 운송업에는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을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례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 사업은 대부분 이제 중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요즘에 인력 중개 사업이 많습니다. 뭐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뭐 집에
가사 도우미를 연결해 준다거나 또는 어떤 개발을 할 때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들을 연결해 준다는 중개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다 직업 소개와 관련한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직업 소개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합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메인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고 이제 화물을 연결해주는 화물 운송 계약 사업들이 또 요즘에 많은데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을 받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픈소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픈소스의 GPL 라이센스를 잘 준수해야 되죠.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회사가 됐을 때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임직원들이 많이 여러 회사를 거쳐온 경우에 자기 노트북에 들어있는 과거의 자료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바로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못해서 우리 회사에 사용했다가는 바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죠.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상대가 분석을 해가지고 역분석을 특히 만약 해본다든가 하면 소스코드를 도용했는지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을 가려다가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지식재산 문제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메타 서비스를 크롤링하는 서비스 모델이 많아요. 이건 이제 중개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사이트에 그 온라인의 상품 정보들을 긁어다가 이제 우리 서비스의 상품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나와나 그런 가격 비교 모델이랄지 상품 비교 모델들을 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또 SNS 온라인에 여러 가지 그림들 또는 정보들을 긁어다가 모아서 보여주자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약관, 해당 서비스에서 이걸 허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저작권, 기타 부정경쟁 방지법의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법률 이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모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런 오토 사업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오토 산업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온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도 적용되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례를 짧게 설명드린 건데 온수사업법이나 기타 중개, 직업중개에 관한 법이라든지 등등 전통적인 해당 영역의 법령이 동시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물리적인 시장, 전통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의 경제 주체들이 스타트업들 진출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다 법률로 공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사고는 바로 택시 운수조합이 주도가 돼서 서울시를 움직여가지고 국토부까지 움직여서 우버 X를 쫓아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는데 우버는 그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포스나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 사례라든지 헤이딜러나 중고자동차 조합 매매 조합 사건이라든지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NFC와 방통위의 본인 인증 이슈라든지 이런 전통시장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가들의 등장은 반기지 않는 점을 굉장히 유의하시고 사업 모델의 법률적인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또 투자 유치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투자자와 좋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선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를 거절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우리 스타트업들은 되게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만 과다한 조건, 과다한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투자자가 이사 등을 선임을 요구하고 경영에 직접 간섭을 과도하게 하려든지 하는 이런 성향이 보이게 되면 한번 투자 유치를 신중하게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창업자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일하면서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스타트업이라면 이런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고 창업 의욕을 꺾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독소 조항은 좀 현명하게 걸러내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입니다. 네, 이상 오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과 계약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